안녕하세요. 글을 쓰고 있는 저는 30대 후반의 돌싱녀입니다. 늦게 가진 아이 하나 열심히 키우며 살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하죠. 저의 이혼은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과 그 사이에서 남의 편이 된 남편 때문에 일어났어요. 저는 체력이 약한 편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에는 꽤나 취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와 부부가 된 남편은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요. 연애 기간은 4년으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만났고 그 긴 시간을 거쳐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처음에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시댁도 남편도 제게 나쁘게 한 적은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저희는 아이를 무척이나 원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병원을 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난임으로 결국 시험관 시술까지 받게 됐죠. 그렇게 아이가 어렵게 생겼지만 그 아이들은 또 아쉽게 저를 떠나갔어요. 처음에는 과도한 피고임으로 흘러내려 버렸고 두 번째는 8주 차에도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그렇게 2번 유산을 하고 나니 아이를 갖는 것에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모두 달래주었고 상냥하게 격려해줬어요. 저희 시댁만 빼고요. 시모는 2번째 유산부터는 거의 저를 죄인 취급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죠. 남편은 시모 정도로 심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그런 분위기를 풍겼어요. 제가 충분히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요. 웃기지 않나요? 시집을 제외한 사람들은 저에게 제 탓이 아니라고 말해줬지만 시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탓하는 걸 보니 마음이 참 답답하더군요. 애가 생기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물론 남편이 점점 저를 냉정하게 대하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었죠. 바로 남편과 10살 차이 나는 어린 신우가 제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나이가 많은 신우도 아니고 어린 신우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굴었겠나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신우의 행동은 그 나이대의 여자에게는 보기 힘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저를 싫어하던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죠. 저희 아버님은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시부가 저를 칭찬하고 저를 믿어줄수록 신우가 저를 싫어하고 눈엣 가시라고 여기는 듯 했죠.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였던 거죠. 그런 점을 알았기에 저는 신우를 더 챙겼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우와 시모는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건 제가 2번째 유산을 했을 때였어요.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에 최대한 마음을 다스려 시댁으로 갔어요. 주차 때문에 저 먼저 내려서 시댁 집으로 올라왔고 남편은 주차해놓고 오기로 했거든요. 시간은 복도식 아파트라 복도 쪽에 안방 창문이 붙어 있어요. 거기서 시모와 신우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살짝 열린 문틈으로 다 들렸어요. 예, 너희 새언니 이번에도 유산했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애가 2번이나 떨어져? 그 정도면 새언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냐? 애가 안 생기는 거면 오빠 탓할 수도 있지만 애가 생겼는데 그걸 유지를 못하는 건 오로지 새언니 탓이지. 그래, 네 오빠 탓은 하나도 없겠지. 아무리 봐도 며느리 문제가 분명해. 진짜 남들 다 잘 갖고 잘 나는 애 하나를 못 낳아서는 게다가 별나기는 얼마나 별난지 몸이 안 좋아서 명절날에도 못 온다고 하더니 그거 그냥 쉬고 싶어서 안 온 거 아니야? 맞을걸? 솔직히 명절에 잠깐 온다고 애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잠깐 얼굴 비추고 가면 될 걸 그걸 안 된다고 우기더니 결국은 또 유산했잖아. 너무 쉬어서 유산한 거 아냐? 저의 유산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 둘이서 떠드는 걸 듣고 있자니 심장이 벌렁거리며 눈에서 왈칵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았어요.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진실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기로 했어요. 제 잘못이 없다고 의사가 아무리 말해줬지만 2번의 유산은 저를 죄인처럼 만들었거든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싶어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겨우 눈물이 멈췄을 때 남편과 만나 같이 시가로 들어갔어요. 신우는 인사도 안 하더군요. 그러려니 했어요. 뒷담화 하는 사람이 오히려 웃으며 반기면 더 소름 돋을 테니까요. 차라리 싫어하면 싫어하는 티를 내는 게 심플하니 낫다고 생각했죠. 2번째 아이를 유산시키기 싫어서 차 타는 것도 피하려 했던 제가 명절에 일부러 시가에 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친정에도 가지 않았고 오로지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다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결국에는 사라져버렸죠. 이날 시가를 방문한 건 명절 때 오지 못한 것을 대신해서 선물과 용돈을 들고 찾은 거였어요. 솔직히 저희 시댁은 제사도 지내지 않기 때문에 명절은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에 불과하거든요. 게다가 시모가 잠깐 들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시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었는데 상상하기도 싫은 말을 꺼내더군요. 예, 네 동생 이번에 삼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붙었잖니? 우리 집에서는 좀 머니까 네 동생 너네 집에서 봐줄 수 있겠니? 시모는 제가 아닌 남편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신우를 돌보는 것이 제 소관이 될 것을 알면서도 남편만 허락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도 그 순간 제 눈치를 살짝 보더군요. 자기가 돌보는 게 아니란 걸 아니까요. 저희 집에서 지내면 밥하는 것도 제가, 빨래하는 것도 제가, 청소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하는 걸 남편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저를 쳐다보기에 제가 먼저 시모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 방도 모자라고 아가씨 오셔도 갑갑하기만 할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오빠네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자취를 하면서 독립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넌 어떻게 새언니가 돼서는 그렇게 어린 신우한테 냉정해? 평생 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립할 수 있는 돈 생길 때까지만 봐달라는데 그것도 안 되니? 신우는 가족도 아니야? 어머님, 그런 말이 아니고 아가씨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렇죠. 오빠는 편하게 생각해도 저에게는 아직 어색하니까요. 전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오빠 집에서 사는 것도 갑갑하지 않고 좋아요. 절 싫어하는 건 새언니겠죠. 솔직히 저한테 그리 좋은 감정은 없잖아요. 제가 신우니까. 여보, 동생 자립할 때까지만 부탁하자. 동생도 좋다고 하잖아. 나도 동생 혼자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서 사는 게 더 마음 편하고. 이 자리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죠. 시부라도 있었으면 나았을까요? 그렇지만 시부도 저보다는 딸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저도 체념했어요. 대신 약속을 받았죠. 집에 있을 때 사고는 치지 말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다음 날부터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신우는 큰 사고는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별나게 굴었죠. 매번 술에 쩔어서 늦게 들어오고 어떤 날은 술 때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구토를 해서 제가 다 치워야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었죠. 제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더라고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을 제 것처럼 쓰는 걸 보고 주의를 한번 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남편이 오히려 저를 혼내더군요. 당신은 어른이 돼서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해? 애가 당신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서 하루 정도 쓸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화내고 욕할 일이야? 내가 욕하고 화냈다고? 나는 그냥 아가씨한테 주의만 줬어. 그리고 누가 애야? 아가씨 22살이야. 남의 물건을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사용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알 나이라고. 근데 뭔데 당신은 내 탓하는 건데? 결국 이 일로 남편과도 사이가 틀어졌어요. 분해서 열받는 제게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건 몇 주 뒤였어요. 저희 집 현관문을 누가 두드리더군요. 나가보니 제 또래의 여자가 한 명 서 있더군요. 누구세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여기 사는 사람 어딨어요? 당신 그 여자 언니야?
당장 당신 동생 나오라고 해. 갑자기 소리치는 여자를 보며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혹시 저희 신우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이 집에서 저보다 어린 나이의 여자라면 신우밖에 없으니까요. 신우? 그런가 보네요. 여기 사는 여자가 내 남편이랑 바람났거든요. 새파랗게 젊은 게 남의 남편 꼬셔서는. 여기 사진 보세요. 제가 지금 미치지 않게 생겼냐고요. 정말 지금 집에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심하게 받아버렸어요. 신우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선물을 받아오거나 늦게 들어올 때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불륜이라니, 사진을 보니 신우가 확실하더군요. 우리 아가씨가 불륜이라고요? 그게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집을 왜 찾아왔겠어요? 그년 지금 없는 거 확실해요? 지금 학교 수업 갔을 시간이라. 아니, 도대체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제 막 대학 들어간 여자애가 30대 중반의 남자를 꼬셔요? 난 절대로 그 여자 용서 못해요. 저는 조심스레 그 여자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잘 타이르고 교육시킬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꼭 헤어지도록 만들게요. 제 말에 그 여자도 별 수 없다고 느낀 건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욕을 한 바가지 하며 돌아서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욕을 한다 한들 신우가 없으니 어쩔 도리는 없었겠죠. 그날 저녁 남편은 야근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신우는 저녁 먹을 시간쯤 들어왔더군요. 저는 신우를 불렀어요. 오늘 낮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아가씨를 자기 남편과 바람핀 불륜녀라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이미 다 가지고 있던데 그 남자랑 헤어질 거죠. 제 말에 신우 얼굴이 팍 상하더니 저한테 쨍쨍한 목소리로 따지듯 말하더군요. 새언니가 뭔데 제 연애 사정에 간섭이세요? 제가 누굴 만나든 뭔 소리를 듣건 언니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어디서 언니 노릇이야? 아주 싸가지를 밥 말아 처먹은 말투에 저도 빡 돌았어요. 그럼 제가 아가씨 때문에 욕먹은 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본가로 돌아가세요. 언니 노릇하는 거 싫으면 본가 가셔서 열심히 불륜하면 되겠네요. 결국 시부모 이름을 들먹이자 신우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저한테는 들켜도 시부모에게는 들키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헤어지면 되잖아요. 대신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저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상식적으로 행동해 줄 거죠? 앞으로 이상한 트집 잡지 말고 제발 평화롭게 지내요. 안 그러면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할지 고민 좀 해볼 테니까요. 결국 약점을 잡은 제가 이 상황에서는 유리했고 신우는 그 뒤로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더군요. 성격을 버리지는 못했는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여전히 욕하며 화냈지만 최소한 제 앞에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륜남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연을 끊었을 거라고 추측했죠. 저희 집은 조용해졌지만 신우의 불륜이라는 큰 사건은 여전히 묻혀 있었어요. 솔직히 이대로 신우가 그 남자와 헤어지고 제발 정상적인 연애만 해준다면 문제가 생길 일도 없겠죠. 그렇게 신우와 영원히 함께할 것 같던 날들도 종료가 되었어요. 한 6개월 뒤에 신우가 스스로 저희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혼자 살고 싶다며 원룸을 얻어 자취를 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자유를 얻은 저는 좋아했죠. 그런데 그 즐거움도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로부터 또 반년 뒤에 시모가 저를 불렀어요. 급하게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는 시모와 신우, 남편, 그리고 웬 갓난아기가 있더군요. 저는 순간 남편이 데려온 아이인가 싶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남편이 어디 가서 애를 데려왔나 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날은 제가 아침에 임신을 확인한 날이었어요. 다만 초기 유산이 잦았기에 이번에는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었죠. 그런데 아이를 보니 순간 당황했어요. 누구 아이예요? 네 신우 아이다. 같은 대학교에 잠깐 사귄 남자친구 사이에 생긴 아들인데 그 집에서는 애 낳지 말라고 했다더구나. 나도 애 포기하려다가 너희 애 없는 거 알고 그냥 낳으라고 했어. 너희 집에 애 주면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우리 집 피를 이은 아인데 네가 데려가서 키워주거라. 신우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애라 호적에 애 올라가 있으면 시집도 못 가. 너도 애는 너하고 인연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애나 잘 키워. 다시 임신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가씨 아이라고요? 누구 아이예요? 시모는 모르는 눈치였고 신우는 제 질문의 의도를 잘 알아챘어요. 저는 이 아이가 설마 그 불륜남의 아이인가를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제 눈치를 보며 조신하게 행동하던 신우가 예전에 그 싸가지 없는 년으로 돌아갔더군요. 방금 못 들었어요? 엄마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남자친구 아이라고요. 어차피 언니 애도 못 만드는데 이럴 땐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애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언니 애 없는 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애를 주는데. 그리고 내가 이대로 미혼모 되게 놔둘 거예요? 당연히 새언니가 나를 도와야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꼴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애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왜 제가 남의 애를 키워요? 그것도 아가씨 애를? 전 못해요. 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애 호적에 넣고 키워주세요. 제 말에 시모가 화를 버럭 내더군요. 너 정말 끝까지 협조 한 번을 안 해? 내가 분명히 말했지. 결혼도 안 한 신우 시집 못 가게 막는 애라고. 그러면 당연히 네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애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아가씨 앞길 막은 게 왜 저예요? 생각도 없이 임신하고 출산한 아가씨가 본인 앞길 막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 뒷감당을 왜 아니, 내가 해야 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나오네요.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시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애가 없어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할까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보라며 통보하는 식이라니. 내가 무슨 쓰레기 처리반인 줄 알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을 갖다 써요. 알아서 본인이 어지럽힌 건 본인이 치워야지. 여보, 왜 또 이래? 우리 애 갖고 싶어 했잖아.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는 것보다는 나은 거잖아. 동생이 자기 앞길 막은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동생한테 모든 원인이 있겠어. 그 남자친구가 책임도 안 지고 떠난 게 잘못이지. 싸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근데 떠났다잖아. 이대로면 우리 동생 미호모의 싱글맘이야. 아직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부탁이야. 우리가 애 돌보자. 응? 당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가씨 남자친구는 대학생 아니라고. 아가씨 불륜해서 애 낳은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애 맡기려고 하는 거고. 당신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런 식으로 내 동생 모함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애한테 불륜? 아무리 신우가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까지 해? 이건 당신이 선 제대로 넘은 거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당신이야말로 매번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누구 때문이야? 아가씨가 또 그렇게 말하디? 자기는 청렴결백의 순수 청정이다. 세상 청순한 척 다 하고 뒤로는 유부남 만나는 신우가? 당신만 모르지. 내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말해줘? 그 불륜남 와이프가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말해줄까? 그만하랬지.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애는 내 호적에 넣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내 밑으로 넣기만 해봐. 난 그 애 내 아이로 절대 못 받아들여. 그리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임신했어. 솔직히 다른 아이 키우다가 내 아이 잃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어. 아이 가졌다고? 차라리 잘 됐네. 같이 키우면 되잖아. 도대체 뭐가 문젠데? 나도 많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 애로 넣자고. 동생 한 번만 좀 도와줘. 불쌍하잖아. 대학 졸업장은 따야지.
갓난애 키우는 게 그렇게 쉬워 보여? 50일까지는 두세 시간마다 분유 타먹여야 해. 애는 통잠도 안 자고 투정해. 밤낮이라도 바뀌어봐. 그 상황을 임신한 내가 버틸 수는 있겠니? 그렇잖아도 유산을 2번이나 했는데. 당신이 아이 혼자서 다 볼 거면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저의 강경한 반대에 신우가 인상을 팍 쓰고 소리치더군요. 이번에도 안 봐도 뻔하잖아요. 또 유산될 거 뻔한데 뭐하러 그렇게 신경 써요? 그냥 있는 아이한테 신경 더 쓰세요. 이상한 데서 고집 부리고 난리야. 준다면 넙죽 고맙다고 받으면 되지. 무슨 자존심 세운다고 저러는 건지. 신우 말이 정말 열받았어요. 제가 또 유산을 할 거라는 전제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저와 남편이 한창 싸우는데 시모와 신우가 아이를 놔두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모와 신우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요. 내게 애를 맡기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애를 소중하게 안아들고는 저희 집으로 가자며 저를 데리고 끌고 나왔죠. 저는 속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정붙일까봐 애는 보지도 않았죠. 남편 놈을 보면서 그때 생각을 굳혔어요. 이혼하기로. 말도 더럽게 안 통하고 나를 믿지도 않고 신우한테 깜빡 속아가지고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남편. 제 쪽에서 사양이었어요. 게다가 유산 2번으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어렵게 아이 임신한 거 축복도 해주지 않는 이 집안 사람들 모두 제 상식 밖이라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놈의 집구석 의리 지키며 있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절실하게 그렇게 저도 준비를 했어요. 최대한 제게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많이 생각해봤죠. 사실 이틀 전에 집에 있을 때 등기를 하나 받았거든요. 이거다 싶었어요. 저는 그것과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어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신우에게 직접 줘야 할 게 있으니 시댁으로 가자고요. 등기인데 주인이 직접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살짝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 혼자 보는 거 괜찮으면 나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고 자기도 아이와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겉으로는 별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기분 좋았어요.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이번에 시모와 신우가 일부러 시부 없는 시간을 골라서 저를 부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시부는 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부에게 다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겸사겸사 저한테 이런 미친 짓을 한 신우도 혼내줄 생각이었죠. 시댁에 애 데리고 갔더니 시부가 반가워하시더군요. 남편이 시부에게 아이를 보여줬어요.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 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고? 몸 힘든데 잘 생각했어. 손주도 좋지만 며느리 네 몸 안 아픈 게 최고야. 네가 애쓰는 것 같아 말은 안 했다만 걱정 많이 했어. 어디 아이 얼굴 좀 보자. 그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절 생각해주는 건 시부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시모와 신우에 대한 화는 더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입양하겠다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건 시모와 신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상황에서 남편이 이 아이는 기관에서 데려온 아이가 아니라 신우 아이라는 말도 안 하더군요. 셋이서 미리 짠 게 분명했어요. 저는 가증스러운 세 사람의 연극을 끝내주기로 했어요. 조용히 가방에서 등기를 꺼내 건네며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이 아이는 입양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 대한 건 그 서류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 입양할 생각이 없어요. 이 아이도 키울 생각 없고요. 제가 준 서류를 읽은 시부의 얼굴이 아주 새빨갛게 분노로 달아올랐어요. 제가 시부에게 드린 건 신우 앞으로 온 상간녀 소송 소장이었거든요. 그 신우가 사귀던 불륜남 와이프가 저희 집이 신우 집인 줄 알고
저희 집으로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말이에요. 결국은 헤어지지 않았던 거고 결국은 그 혼외자까지 낳아버린 거죠. 신우는 제가 뭘 줬는지 상상도 못하는 눈치더군요. 시부가 그걸 다 읽고는 신우를 불렀어요. 너 사실대로 말해봐라. 여기 나와 있는 일들이 다 사실이야? 아빠, 뭐 보고 이렇게 화가 났어요? 이게 뭔데? 자신의 상간녀 소송 소장을 본 신우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상간녀라니? 불륜이라니? 너 설마 유부남이랑 만났어? 그래서 사고 친 거야? 시부의 말에 시모까지도 그 서류가 뭔지 알았어요. 시모도 안절부절을 못하더군요. 아빠, 아니야. 나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났어. 정말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나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정말 몰랐어. 아가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결국 거짓말하면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저까지 거짓말쟁이가 돼야 하고요. 며느라가 그게 무슨 말이냐? 왜 네가 거짓말쟁이가 돼? 너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어? 사실은 아가씨 저희 집에서 맡았을 때 불륜남의 와이프가 저희 집에 와서 난리쳤었거든요. 아가씨 당장 데려오라며. 집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거 죄송하다 사과하고 다시는 못 만나게 하겠다고 다짐까지 받고 돌려보낸 게 저예요. 제가 아가씨한테 그 사람하고 관계 빨리 청산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 말은 듣지도 않았고요. 그때 아버님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말을 못했어요. 너 혼자서 사고 친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한테까지 그런 일 당하게 만들었어? 넌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닌 거야?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그 사람 와이프랑 이혼하겠다고 하고 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났지. 그리고 조만간 그 남자랑 와이프 이혼하면 내가 진짜 와이프 될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나 사랑한다고 했어. 뭐? 지금 그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글러먹은 게지. 그 남자가 그래서 이혼을 했어? 아님 이혼 소송 중이야? 그 남자 와이프가 너한테 위자료 소송할 정도면 그 남자도 이거 알았을 텐데. 너 대신 상간녀 위자료 비용 갚아준다고 하든? 그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역시 신우는 그 남자의 놀잇감 정도였고 남자는 본처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였겠죠. 솔직히 신우가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었다면 아이를 우리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아이를 이유로 남자를 압박하면 될 일인데 애를 저희한테 맡길 때부터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불륜남의 변심을. 아이고 이 녀석아. 유부남이 하는 말을 어째 그래 고지 곧대로 믿어? 아니야, 아니라고. 오빠가 뭐라고 좀 해줘봐. 그렇게 치면 나도 피해자요. 그 남자가 속이고 접근한 거라고. 너 정말 불륜이었어? 너 아니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불륜? 그럼 너 설마 이 아이도 불륜으로 낳은 아이야? 남편의 충격받은 말에 더 충격을 받은 건 시부였어요. 시부는 우리 애가 그 불륜남 애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계셨거든요. 너 설마 이 아이도 불륜으로 낳은 아이야? 너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상대방이 너를 속였다고 해도 중간에 본처가 와서 난리를 쳤다는 걸 알았으면 거기서 모든 걸 끝냈어야지. 왜 여기까지 질질 끌고 왔어? 씨, 이게 다 새언니 때문이에요. 왜 저 소장을 여기 가져오냐고요. 그렇게 나한테 한 방 먹이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치만 아가씨도 남편을 속였잖아요. 불륜남 애를 남자친구 애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과 둘이서 아버님 모르게 저한테 아이까지 맡기려고 했고요. 저는 분명히 애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놔두고 가셨죠. 오빠는 그 애가 아가씨가 남자친구 사이에서 나온 애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오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도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하니까 알려드리러 온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제 말에 사색이 된 건 신우보다는 시모였어요. 시모는 표정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너 이런 식으로 우리 딸한테 복수하는 거야?
애가 아무리 네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고 해도 어른이 돼서 아랫사람 허물을 감춰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소문을 다 내도 되냐고. 그렇게 감추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 모르세요? 어머님, 잘못된 거 고쳐줄 생각을 해야지 감추는 데만 급급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어른이 되어버리잖아요. 결국 시모의 화살이 저를 향했고 저는 그 화살이 이제는 무섭지도 않았어요. 말이 안 되는 말뿐이니까요. 결국 시모 말을 듣고 있던 시부가 시모에게 한마디 버럭했죠. 당신 지금 이 상황 다 알고 있었어? 당신 딸이 지금 불륜으로 애 낳고 그 애를 며느리한테 강제로 맡기로 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거기에 당신도 가담을 했어? 어? 아유, 여보, 아니에요. 제가 뭘 알았겠어요. 저는 그냥 딸애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애 앞길 망칠까봐 며느리한테 애 잠시 맡기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딸이 불륜 저지르는 건 몰랐다. 딸이 애를 낳은 것만 알았고 그런데 애는 며느리한테 줬다. 이거야? 예, 여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애는 며느리 주면 좋아하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당신도 애 앞길 막는 거 걱정되잖아요. 아직 창창한 나이에 애 엄마 되면 앞으로 시집도 취직도 제대로 못할 거 분명한데. 며느리가 싫다고 했다며? 아니, 내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시누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기르라고 하면 당신 같으면 기분 좋겠어? 왜 그렇게 못됐어? 마음을 왜 그렇게 모질게 쓰냐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깨 위에 그건 장식이냐고.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왜 뭐든 다 며느리 어깨에 짊어지우려고 하냐고. 그게 당신한테 말하기에는 좀. 그리고 우리 딸이 이렇게 된 거는 다 며느리 잘못이에요. 아니, 애랑 같이 살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야지. 어쩜 애한테 신경을 하나도 안 써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며느리한테 맡겨놓지 않는 건데. 제 탓하기 전에 잘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어머님께 아가씨 맡기 싫다고 말했어요. 이런 일은 예상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아가씨와 관련된 건 남편이 책임지기로 했는데 왜 저한테 불똥이 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미 저희 집 왔을 때부터 그 불륜남 만나고 있었어요. 찍힌 사진만 봐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톡 내역도 저희 집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제가 관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고 제가 신우에 대해 뭐라고 하면 남편이 저한테 엄청 난리쳤거든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화내냐고요. 그 뒤로는 주의도 주지 않았고요. 제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해요? 시모가 필사적으로 자신과 신우 탓이 아니라고 시부에게 변명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시부는 시모와의 결혼이 재혼이었거든요. 시부의 전처는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돈까지 들고 아들 내버려두고 집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부는 불륜이라는 걸 가장 싫어하고요. 그걸 알고 있으니 빨리 딸아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두 모녀에게 이용당한 거고요. 어떻게 구슬렸는지 제 말은 믿지도 않았으니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당신 딸 관리를 왜 며느리한테 맡겨?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불륜?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당신 딸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줄 테니까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 내 딸처럼 키워보려고 했더니 아주 근본부터 썩었네. 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당신이 자식을 이따위로밖에 못 키웠다는 것도 아주 큰 실망이야.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외동딸이 저 따위로 큰 거야? 시부 말에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빌더라고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애가 그런 일 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아직 대학도 남아있는데 지원을 끊어버리면 애 학교 졸업은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요, 여보. 봐줘? 뭘 봐줘? 남의 가족 파탄내는 거 내가 고스란히 당했던 거 딸년이 지금 남의 집에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 오빠 가정까지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 시어머니 시누이라고 아주 작정들을 하고 며느리를 괴롭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보, 괴롭히다니. 여보, 우리는 절대 그럴 생각으로 애 맡긴 거 아니에요. 다 며느리를 위해서였고 애가 안 생기는 게 가엾기도 하고. 그럴 생각이 아니면 애는 왜 맡기려고 한 거야? 딸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지가 책임지면 되지 어디서 책임을 전가해? 혹시라도 딸이 지 자식 키우겠다고 했으면 나도 딸의 마음 기특해서라도 지원해 주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집안을 완전 풍비박산을 내놨잖아. 나는 내 가족 중에 저런 인간이 있다는 거 용납 못해. 그러니까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시모와 신우는 시부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도 반성은커녕 용서만을 바라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도 생기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벙찐 얼굴로 시모와 신우만 바라보던 남편에게 미리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이혼 서류야. 그거 작성한 대로 제출할 거야. 내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신우 말만 듣고 애 데려오겠다고 혼자서 결정했지? 어떻게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나한테 맡길 생각을 해? 여보, 나는 정말로 동생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줄은 몰랐어. 속아 넘어간 거 이해할 수 있어. 아가씨가 속이려면 다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당신한테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스스로 알아보려는 생각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작정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잖아. 내가 받은 배신감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유산 2번 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사람을 죄인 취급했잖아. 시어머니랑 둘이서. 나는 더 이상 그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지는 않아. 여보, 다시 생각해봐. 이대로 이혼한다고 당신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당신 아이까지 생겼는데 몸 더 챙겨야지, 응? 내가 다 할게. 내가 당신 대신 다 해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말하지 마. 내 애는 내가 알아서 키워. 왜? 또 유산할 거 뻔한데 뭐하러 잘해주니? 당신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그렇게 생각하더라? 어차피 나한테 문제 있어서 유산되는 거고 그걸로 유별난 척 다 한다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알아. 행동에서 그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애한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또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관심 꺼. 넌 내 애한테 신경 쓰지 말고 신우 애한테나 신경 써. 저와 남편의 대화를 듣고 있던 시부가 다시 버럭했어요. 지금 너희 뭐라고 했어? 지금 며느리 임신했어? 너는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한테 애를 보낸 거야? 이 미친놈이. 아우, 속 터져, 속 터져. 집구석이 완전 개판이야. 넌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도대체 뭔 짓을 어떻게 하면 며느리 입에서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그것도 임신한 며느리한테서. 그날 시댁 분위기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시부는 열에 뻗쳐서 씩씩대고 있었고 신우와 시모는 생각보다 큰 시부의 분노에 눈치만 보고 있었죠.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할지 예상도 못해서 그런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바구니의 아기는 빽빽 울어대고요. 저는 그런 시댁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도 제 애를 지키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가씨, 어머님, 2분이서 제 욕하는 거 처음부터 알았어요. 제가 이혼하니까 속 시원하시죠? 마음 편하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나랑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애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하지 말고. 내 뱃속에 애가 태어나도 당신한테는 아무런 권리도 권한도 넘겨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알고 이혼 진행할게.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시댁에서 나왔어요.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항상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신우와 시모가 절절 매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이혼하고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친정에서도 제 상황을 알고
혼내기보다는 보듬어 주어서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지냈죠. 그리고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쁜지. 예쁜 아이에게 가족을 주지 못한 게 마음 아프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를 보듬어 줄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애가 100일이 좀 되기 전에 그 집안 소식을 듣게 됐어요.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렸더군요. 사실 시부와 시모가 재혼인데다가 남편과 신우도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이었거든요. 당시 시부의 분노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1년이나 지난 지금도 신우는 시부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가 지원해주던 것도 다 끊어버려서 대학은 중퇴하고 알바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신우가 지내는 원룸 월세도 벌어야 하고 상간녀 위자료비도 신우가 다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시부는 그 돈 죽어도 못 내준다고 해서 결국 신우가 직접 벌어서 지불하기로 했다나 봐요. 그리고 시무는 시부 곁에 간신히 붙어 있기는 하지만 신우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시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해요. 맘 같아서는 신우를 도와주고 싶겠죠. 신우 애도 아직 어리니까요. 시부는 그 애를 자기 집에 절대 못 들인다며 못 박아버렸고 시모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게다가 사랑이라 믿었던 불장난은 결국 신우에게 상간녀라는 꼬리표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뿌린 대로 걷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 100일 잔치 때문에 전 남편이 일하던 건물에 갈 일이 생겼어요. 사실 전 남편은 시부 명의의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걱정하면서 들어가는데 관리인이 남편이 아니더군요. 혹시나 싶어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관리인 바뀌었나요? 예전 관리인이라면 몇 달 전에 교체됐어요. 건물주랑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싸우는데 난리도 아니었죠. 두 사람이 싸워요? 두 사람은 부자지간인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혹시 건물주랑 잘 아는 사이인가요? 아, 네. 예전 관리인이랑 연이 있었죠. 그래서 없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싸우면서 일까지 그만뒀으면 좋은 상황은 아니겠다 싶었어요. 이혼 서류 정리되고 나서는 제 전화번호며 주소며 싹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 집안과 연결고리 하나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받지도 않았지만 아주 우연찮게 전 남편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어제 새벽에 아기 분유를 주문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식혀서 그 전에 아이 분유가 모자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현관 앞에서 배송되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탁 거리는 소리와 동시에 문을 열었는데 거기 전 남편이 있더군요. 시부 건물 관리인 하다가 나와서 택배 배송하며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어색해져 버렸어요. 그때 남편이 묻더군요. 애는 잘 크고 있어? 응, 잘 크고 있어. 이젠 말도 조금씩 해. 그래?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 다행이네. 당신도 잘 지내지? 애는 여전히 당신이 봐주고 있어? 아니, 그 애는 동생이 보고 있어. 내가 봐줄 의리 같은 건 없지. 내 이혼은 어떻게 보면 동생 때문이기도 하니까. 그때는 진짜 내가 어떻게 됐나 봐. 왜 당신을 믿지 못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피가 통하는 동생도 아닌데 왜 당신보다 동생을 더 우선했는지도 모르겠고. 모르지.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신우가 해줬던 건지도. 관리인 일은 그만뒀어? 아버지가 그 일 다시 하고 싶으면 당신이랑 아이까지 다시 다 데려오라 하더라고. 그치만 내가 너한테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데려와. 게다가 당신도 엄마랑 동생한테 너무 당해서 그러고 싶지도 않을 거고. 맞는 말이었어요. 전 남편 놈이 만약 제게 재결합 이야기를 했으면 한 대 쳤을지도 모르지만 전 남편은 반성을 제대로 한 모양이더군요. 그렇다 해도 제가 전 남편과 다시 맺어질 일은 절대 없지만 말이죠. 그렇게 대화는 어색하고 짧게 끝났고 그 뒤로
남편을 마주친 일은 없었어요. 이혼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건 아이를 혼자서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점이었어요. 솔직히 아이 만들려고 일도 오래 쉬었고 완전히 경력단절 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독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것들이 있었지만 시도하다가 다 까먹어버릴 것 같아서 걱정만 하고 있던 차에 부모님 도움으로 결국 취직도 하게 됐죠. 그리고 육아도 부족한 부분은 친정 부모님에게 신세지고 있어요. 부모님은 저를 재혼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글쎄요, 저는 시집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 사실 2번이나 유산한 경험 탓에 아이의 존재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해요. 그만큼 절실히 원했거든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엄마가 되어보니 아이에게 유일한 하늘이 저라는 생각에 재우는 감히 꿈도 못 꾸겠어요. 물론 엄마는 딸 걱정하는 마음에서 권유했겠지만요. 저는 귀여운 아기 천사를 만난 것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하네요. 다들 제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용기를 얻고 싶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중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결혼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제가 결혼해서 이혼까지 겪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은 그 아픔을 다 이겨내고 행복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연을 쓰게 됐어요. 골드미스를 꿈꾸다 이혼까지 하게 된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말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사회생활을 비교적 빨리 시작한 저는 실력을 인정받아 부장까지 빠르게 승진한 케이스였고 남편은 고시 공부를 하다가 결국 마음을 접고 회사에 입사한 케이스였죠. 처음 만난 건 남편이 대리였을 때였습니다. 저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능력 좋은 골드미스로 회사에서 꽤 많은 남자의 고백을 받았지만 결혼은커녕 연애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일을 너무나 사랑하기도 했지만 제가 생리불순이 심각했고 그로 인해 배란도 일정치 않아 아이가 생기기 힘든 몸이라는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설득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만한 남자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당시의 남편은 키도 훤칠하고 사교성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 부장님, 곧 퇴근하실 시간인데 저녁 같이 어떠세요? 아, 퇴근. 먼저 퇴근하세요. 나는 할 일이 더 남아서. 부장님, 일하시더라도 식사는 하셔야죠. 저랑 같이 저녁 드시고 일하시죠. 그래요. 밥은 먹어야 하니까.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굳이 오는 남자를 다 막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호감형의 남자를 마다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볍게 저녁 한 끼 정도야 부하 직원과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부장님, 네? 부장님은 왜 연애 안 하십니까? 내 일만 하기에도 하루가 짧고 난 일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사적인 대화는 자제하죠. 저는 부장님이랑 사적인 대화도 꽤 하고 싶은데요. 네? 아, 이대리, 이런 얘기하려고 저녁 먹자고 한 거라면 저는 일어나 볼게요. 사적인 대화가 꼭 남녀 간의 대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도 안 되나요? 글쎄요, 직장 상사와 친구로 지내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한지 한번 보시죠. 그래도 퍽퍽한 세상에 내 마음 터놓을 사람 있으면 나쁠 것 없지 않을까요? 남편의 청산유수 같은 말에 홀린 듯 그렇게 남편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그 인연은 반복되어 연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인이 되었다고 한들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죠. 제가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건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 얘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 얘기했잖아. 나는 결혼 생각 없고 연애만 하기로. 그래서 동의하고 만나는 거 아니었어? 알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정작 자기가 아프면 내가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잖아. 결혼하면 좋은 것도 있는데 왜 무작정 싫다고만 하는 거야? 남편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외동인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제가 아플 때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던 걸 생각하니 더 마음이 좋지 않았고요. 제가 혼자 남을 것을 매일 걱정하던 부모님이었습니다. 결혼 하기가 그렇게 싫어? 알잖아. 애 가지기도 힘들고 그런 걸로 흠잡히고 싶지도 않고. 아이가 결혼의 전부는 아니야. 너만을 사랑해줄 남자도 얼마든지 있을 거야.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는데 뭘. 에이, 엄마 아빠 걱정이나 하셔. 우리야 노후 준비도 다 끝냈고 너 아니면 이렇게 걱정할 일도 없다. 너만 잘 살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우리가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없으면 너 혼자 남을 생각하지? 엄마 정말 속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너처럼 잘난 애가 혼자 살려고 하는 거야? 아이를 아예 못 갖는 것도 아니고 힘들다는 얘기지 않니? 혹시 모르는 거니까. 아빠, 나 이미 생각 확고해요. 그만 얘기하세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 하나로 혼자 살겠다고 씩씩한 척 살아가는 제가 항상 마음에 걸린다던 부모님의 말씀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나 할 말 있어. 듣고 나서 나랑 헤어지겠다고 해도 붙잡지 않을게. 당신 선택 존중할게.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해? 나 생리 일정하지 않은 거 당신도 알지? 알지. 어쩌다 건너뛸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어. 병원에서도 아이 갖기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라니? 당신이랑 결혼하면 우리 이제 뭐 아이와 행복한 가족 그런 거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너랑 나 둘만 보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너희 어머님도 내가 아이 갖지 못한다고 하면 달가워하지 않으실 거야. 자기랑 나 둘만 보고 살면 되지. 엄마? 내가 설득할게. 그리고 나도 이 나이까지 장가 못 가고 있으니 제발 장가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셔. 걱정하지 마. 막상 그렇게 말하셨어도 결혼하면 손주 바라는 건 당연한 마음 아니시겠냐는 거지. 나 못 믿어? 내가 다 책임질게. 내 탓이라고 할게. 난 진짜 자기만 있으면 돼. 저 하나면 된다는 남편의 말에 결국 굳건했던 마음이 흔들렸고 저희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님께도 제가 아이를 쉽게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에 대해 알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말대로 결혼조차 생각 못했던 아들인데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혼생활은 회사 근처의 자가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더군요. 어차피 남편의 경제 상황을 아예 모른 것도 아니었고 제가 넉넉하니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일을 늦게 시작했으니 당연한 듯도 했지만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나 궁금해 물으니 얘기해 주더라고요. 남편에게는 14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이 고등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고시 공부하는 동안 공부 뒷바라지로 고생하는 어머님을 보며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저를 보며 동경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번 돈으로 집 생활비, 동생 용돈, 그리고 대학교 학자금까지 모두 감당했다더라고요. 오히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책임지는 가장의 모습이 저에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독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신우이는 영락없이 제 남편의 딸처럼 행동했습니다. 14살 차이라는 큰 나이 차이 때문도 있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해왔던 남편에게 의지하는 듯도 보였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독립해서 살고 있던 신우이가 어느 날 배가 불러 찾아왔습니다. 오빠, 너 이게 뭐야? 배가 왜... 나 임신했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나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나랑 아이 책임져 주겠대. 아, 그래. 네가 애도 아니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산다지만 오빠한테 진작 얘기를 하던가 이제 와서... 그래서 그런데 오빠, 나 결혼 자금 좀 주면 안 될까? 한 푼도 없이 그냥 시작할 수는 없잖아. 아이도 키워야 하고. 그래, 오빠가 해줄게. 정식으로 남자친구 데려와서 인사시키고 하루빨리 결혼식 올리자. 더 배불러 오기 전에. 진짜? 진짜? 오빠 고마워. 역시 우리 오빠밖에 없어. 근데 오빠보다 언니가 더 잘 벌지 않아요? 언니도 같이 보태주실 거죠? 아가씨. 저희 결혼하면서 경제관리 따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필요한 결혼 자금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오빠한테 받으시면 돼요. 저도 주겠다는 돈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언니, 너무 매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도 가족인데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가 결혼하는데 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혼수는 몇 개 해줄게요. 그건 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선물인 걸로. 고마워요, 언니. 오빠, 진짜 결혼 잘했어. 언니 최고예요. 신우이가 가고 나서 남편과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동생한테 줄 돈 혹시 나랑 살면서 모으기 시작한 그 돈 주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일이 생길까봐 모아놓았던 거니까. 내가 돈 보태주지 않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애초에 우리 결혼할 때부터 약속했잖아. 알지. 그래도 우리가 남은 아니니까 혼수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 그 정도까지만 할 거야. 고맙게 생각해. 사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할 말 없고.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종종 당신이 용돈도 따로 드리는 거 알고 있었어. 미안해서 말 못하고 있었지만. 그건 당신과 무관하게 내가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마음에 두지 마. 그렇다고 미안한 마음에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따로 돈 드리거나 하지도 말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챙길 테니까. 알았지? 사실 저희가 결혼을 하며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저 혼자 살아가야 하는 인생에 남편을 믿고 결혼하기는 하지만 형제가 없는 저는 부모님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니 부모님께 남편 눈치 보며 용돈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각자 부모님과 집안에 대해서는 각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계약서에 서로의 집안에서 발생한 상황은 본인의 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금 관리도 각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계약서 때문이라도 남편은 저에게 요구할 수 없었겠죠. 시댁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집에 경제적 무리가 오는 것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고 남편도 그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모아놓은 돈 5천만 원을 모두 신우이에게 결혼자금으로 주었고 신우이는 저와 남편이 해준 돈과 혼수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결혼한 신우이가 아이 낳고 1년 만에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남편에게 주고 왔다면서 늘어놓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누구는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아이를 신우이는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표현했어요. 애 때문에 나는 집에 묶여있는데 그 자식은 맨날 나가고 내가 참는데 한계가 있지. 애도 네가 키우라고 하고 나와버렸어. 이혼했으니 나도 내 삶 살 거야. 애한테 묶여서 내 인생 그렇게 버릴 수 없어.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애를 놓고 나오니.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무작정 애를 데리고 나와. 그리고 애 데리고 나오면 누가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 이혼녀 딱지도 짜증나는데. 너 오빠가 너한테 해준 결혼 자금 쉽게 줬다고 생각해? 너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해서 다 털어준 건데 이게 지금.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알바라도 하면서 본인 인생 어떻게 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빠한테 지원을 바란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언니, 제가 언니한테 뭐 해달라고 했어요? 언니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오빠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어디서 대들어.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조용히 해. 네 인생 그렇게 살고 싶다 했으니 어디 한번 혼자서 잘해봐. 그렇게 신우이와 단판을 짓고 집으로 돌아왔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신우이를 보며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잘 지내는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더니 신우이라고 다를 게 없더군요. 저희 집에 본인 남자친구라며 남자 한 명을 데려왔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인사시킨다며 남자를 데리고 온 게 이혼하고 돌아온 지 불과 6개월 만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정신 차리고 살고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자 만나느라고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대화로 몰랐던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어요. 오빠, 언니, 제 남자친구예요. 저희 결혼하려고요. 근데 저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혹시 남자친구분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혼인했던 적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얼마나 됐는지는 아세요? 전 남편과 헤어지고 한 달 뒤에 저랑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인연이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맺어지려고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진짜 신우이가 데려온 남친이나 신우이나 생각 없기는 마찬가지다 싶더군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라고? 응, 나 혼자 세상 살기 힘들잖아. 이 사람이라면 믿고 살 수 있어. 내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지? 오빠가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도 오빠로서의 노릇은 해줄 거지? 오빠 노릇? 무슨 말 하는 거야? 결혼, 돈 없이 할 수 없잖아. 너, 내가 그전 결혼 돈 해준 것도 모자라서 너 돌아오고 생활비도 매달 보내줬는데 그건 다 어쩌고. 잠깐만,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생활비? 아가씨한테 따로 생활비 보내줬어? 알아서 살라 그러고 일절 안 도와주겠다며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그래도 동생이 밥 먹을 돈도 없다는데 어떻게 또 아무것도 안 보내. 아, 그럼 그동안 따로 돈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동생한테 보내준 거네? 내가 당신 다시 돈 모으라고 생활비도 내가 다 감당한다고 했잖아. 이러라고 내가 생활비 내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닐 텐데? 그게 미안해 여보. 당신은 동생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 내가 아빠나 마찬가지인 애를 모른 척할 수 없잖아. 지금 말하는 걸 봐서는 결혼 자금을 또 해주려는 것 같네? 해줄 돈도 없을 텐데. 여보, 이번에 당신이 좀 도와주면 내가 진짜 잘할게. 아니, 그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언니, 그렇게 냉정하게만 굴지 말고 좀 해줘요. 언니 돈 모아서 다 어디 쓰려고요? 저한테 해주면 제가 몇 배로 언니한테 잘할게요. 제가 설마 이 은혜 있겠어요? 은혜는 갚지 않아도 돼요. 안 해줄 거니까. 그러면 빌려라도 주면 안 될까? 내가 갚을게. 당신이랑 나랑 남이야? 내가 당신한테 빌려주는 게 더 말이 안 돼. 지금 누구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한테 빌려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그럼 되는 거죠? 빌려준다 쳐요. 막말로 아가씨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갚으려고요? 제가 갚겠습니다. 결혼자금 저랑 결혼한 데 쓰는 거니 제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그쪽도 딱히 모아놓은 돈이 없나 보네요. 아, 제가 사업 준비 중이라 자금 융통이 좀 어려워서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까 제 남친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이럴 거 없네요. 알았어요. 빌려줄게요. 대신 차용증 받을게요. 그 차용증 공증도 받아놓을 거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왜요? 안 갚을 거 아니잖아요.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관없지 않나요? 아, 알겠어요. 쓸게요.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신우이에게 결혼자금 5천만 원을 빌려주며 이자까지 주겠다는 신우이의 말처럼 차용증 내용을 써서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사실 그 돈 안 받아도 상관없었어요.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신우이 말하는 태도가 좋지 못했고 남편도 말로만 혼낼 뿐 결국 신우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못마땅해서 겁이라도 주려고 변호사 앞에 데려다가 공증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돈도 벌고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 여동생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미운 정이 들었는지 못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고 언니 같은 마음으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마냥 도와주는 것보다 이렇게 자립심을 키워주는 게 언니로서 더 위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신우이는 두 번째 결혼을 했고 이제는 진짜 우리에게 손 내밀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고요.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으면 저도 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재미없겠죠? 네, 신우이가 또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과 함께. 저 사업 보증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 사업 아이템 진짜 확실하게 성공할 자신 있거든요.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야. 진짜 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 오빠, 이 사람 믿고 보증 한번 서줘. 내가 결혼하면서 보증은 서주지 말자 약속하고 결혼했어. 이건 절대로 안 돼. 돌아가. 아, 오빠. 오빠한테도 좋은 거라니까. 보증만 서주면 이 사람 사업 시작할 수 있고 진짜 잘 될 거라고. 믿어달라니까. 여기 사업 계획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세요. 볼 것도 없고 해줄 생각도 없어요. 돌아가요. 단호한 남편의 모습에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신우이야 정신 못 차리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또 시작이구나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래도 나랑 헤어질까 무섭긴 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아니더군요. 저 몰래 따로 만나 신우 남편 보증을 서줬더라고요. 비밀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발각됐습니다. 내가 보증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나 몰래 해줘? 차라리 대놓고 해준다고 하지. 이제 나를 속이고 몰래 해준다고? 내가 앞으로 당신을 뭘 믿고 살아? 자꾸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더 거절을 못하겠더라고. 아, 이건 나랑 헤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지?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이게 이혼 얘기까지 나올 일이야? 지금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당신 보고 싶지도 않고 얘기해봤자 좋은 소리 안 나와.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진짜 잘 생각하고 얘기해. 우리 둘 일도 아니고 고작 보증 서준 거로 이혼이라니. 고작? 고작이라 그랬어? 이건 우리 신뢰의 문제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가줘, 이 집에서. 남편은 집을 나가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는지 곧장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애미야, 여동생네 보증 하나 서줬다고 이혼이라니? 이게 말이니? 가족끼리 보증 그게 뭐 못할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한다니? 어머니, 이건 아범과 저 신뢰가 깨진 문제예요. 결혼할 때 보증만큼은 친한 친구, 가족 모두 서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아가씨 일로 싸우는 거? 저도 이제 지쳐요. 엄마, 나 바꿔줘봐. 저기요, 언니. 아가씨, 어때요? 아가씨 때문에 오빠가 이혼하게 생겼네요? 언니, 저도 언니가 하는 말에 그동안 상처 많이 받았지만 가족이라 참았는데요. 진짜 이제 못 참겠네요. 언니 그 돈 모아서 다 어디에 쓸 건데요?
어차피 애도 못 낳잖아요. 키울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 모았다가 자식 물려주지도 못하면서 내가 오빠 동생이면 언니 동생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언니는 동생도 없잖아요. 내가 딸이라 생각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오빠랑 결혼은 왜 했어요? 언니 없을 때 우리 남매 사이 좋았어요. 언니 때문에 우리 오빠 이상해지고 나랑 사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알아요? 이런 게 적반하장이다 싶었습니다. 잘해줘 봐야 기억도 못하고 물에서 꺼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던 옛말이 하나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 이혼밖에 없겠다 싶었어요. 남편이랑 더 얘기할 것도 없었습니다. 전화로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시누이를 가만히 놔두고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었던 건 이 상황, 이 말에 모두 동의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제대로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혼자서도 세상을 살아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늘 대비해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해 놓았어요. 제 성견지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계약서와 시누이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니? 결혼 계약서? 너희 이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었니? 부부 사이의 계약서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이럴 것 같아서요. 저는 제가 스스로 챙겨서 살아야 하거든요. 아가씨 말씀대로 저를 부양해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랑 같이 슬픔을 나눠줄 형제 자매도 없어서요. 그래서 당하고 살지 않게 항상 대비를 해뒀을 뿐이에요. 이딴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소용이 없을 리가요? 공증까지 다 받아놓았고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하고 왔어요. 저희 재산 관리 따로 해왔고 제 재산 증식에 보탬을 준 적도 없으니 제 재산에 대한 분할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기로 계약서에 서명도 했고요. 여보, 자기야, 이러지 마. 진짜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 난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준 것 같아. 가족들 일이 우리 가정 문제로 번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아주 여러 번. 이제는 이해해줄 수 있는 인내심이 남아있지도 않아. 당신 없이 못 산다는 거 알잖아. 이러지 말자 정말.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내자.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결혼해서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나보고 한 푼도 받지 말고 나가라는 건 아니지 않냐? 협의 이혼하자는 말에 발끈한 이유는 저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재산, 그걸 나눠받지 못한다는 이유였어요. 저를 사랑해서 저를 놓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혼란스러웠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까지 오더군요. 솔직히 제가 헤어지겠다고 하면 가족을 버리고라도 저와 살겠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퍼줘도 밑 빠진 독처럼 오빠한테 바라기만 하는 시누이, 그리고 그 시누이마저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아들에게 요구하는 시어머니, 그 사람들을 두고 저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시댁 식구들만 아니라면 저희 사이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끝까지 간이 나오는 말은 제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 건 좀 열받는다는 말. 정신 차려야겠다 싶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살려고 했다니. 이 사람에겐 내 재산 한 푼도 아깝다. 절대로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겠다. 그 어떤 동정도 절대 하지 않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재산에 보태준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보태주지 않았나? 이런 식이면 당신 동생한테 빌려준 돈, 이것도 차용증 있는 거 알지? 이것도 받아낼까? 당신 봐서 이건 안 받고 헤어지려 했는데 이런 식이면 이것까지 그냥 다 받아내고. 아이, 진짜. 제 할 말을 다 하니 남편은 소리 지르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할 말이 없을 수밖에요. 만약의 경우 최악의 수를 생각하여 준비했던 것이 도움이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역시 믿을 건 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협의이혼 합의서에 서명했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소송을 할 이유도 없었고 이혼에 제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 무난하게 이혼하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저한테 속인 게 하나 더 있더군요. 변호사가 남편 재산을 파악하는 와중에 발견한 게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말하지 않고 구입해둔 소형 건물이 있다고. 제가 시누이 혼수를 해주고 시누이 재혼 비용을 빌려주는 동안 남몰래 자기 앞으로 건물을 사두며 결국 나보다 더 재고 따진 건 남편이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 사람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더니 나를 제일 못 믿고 살았구나. 심지어 이 건물을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려 했나 보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변호사가 가압류부터 걸어놓자 했었는데 이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싶었습니다. 저를 바보로 알았나 봐요. 이 정도로 허술하게 재산을 은닉한 걸 보면요.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재산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괘씸한 마음이 들어 시누이에게 빌려주었던 돈도 강제 집행을 요청했고 그 돈까지 모두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던 남편 쪽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신 동생한테 쓴 차용증 빌미로 강제 집행해서 그 돈을 결국 다 받아갔더라? 참 당신 인정머리 없는 줄은 알았지만 사람이 못됐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이 지경이어도 가족으로서의 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나라고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줄 아나 봐? 참 말 한번 뻔뻔하게 한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가족이어서 건물 있다는 것도 속이고 네 여동생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우리 상황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인정머리 없다고? 그래, 네가 아는 게 뭐길래 이렇게 말하나 한번 드러나 볼게. 너만 변호사 있는 줄 아냐? 나도 변호사 있거든? 장인어른이 준 돈이 있다는 얘기도 안 했더라? 야, 너도 그렇게 철저히 숨겼으면서 나를 욕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돈, 우리 부모님이 본인들 혹시나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때 쓰라고 주신 비상금이야. 본인들 나중에 장례식 때 쓰라고 준 비상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쓸 돈도 아니고 그래서 너한테 말할 이유도 없고.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말 안 하고 있었던 이유로 참 좋은 이유 든다. 내가 그 돈 가만히 두나 봐. 나도 재산 분할 청구 소송할 거야. 어디 한번 해보자고. 맘껏 해봐. 능력 있는 변호사 쓰고. 하긴 능력 있는 변호사 썼으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말하는 짓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알았겠지. 변호사 말이 부모님께서 증여해준 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더군요. 만약 건물을 구입해서 그 건물값이 올라갔다거나 주식을 사서 재산이 증가했다면 분할 대상이 됐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증여받은 돈 자체를 분할 요청할 수 없다고요. 어차피 건드릴 생각도 없는 돈이었지만 부모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비상금으로 두고 있으라고 하셨었거든요. 결국 남편의 재산 분할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건물값이 구입했을 때보다 꽤 올라 저는 많은 재산 분할을 받게 된 것에 비해 본인은 받은 게 없으니 열이 꽤 받았는지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해대더군요. 받아봤자 들을 말 뻔했고 하고 싶은 말도 없던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와 함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더러운 꼴을 다 보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저와 전 남편은 듣고 싶지 않아도 서로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눈치 보며 저에게 남편 얘기를 하지 않던 직원들이었지만 아무리 쉬쉬해도 들리더라고요. 서로 같은 회사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 부서가 달랐고 근무 층수도 달랐기 때문에 마주칠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꼴 보기 싫었을 텐데 그만두지 않은 이유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굳이 피해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저 때문도 아니었고 따지고 보면
남편도 아닌 가족이 이유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말했고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더러운 꼴까지 보인 줄은 몰랐겠죠. 몇 년이 지나고 회사에는 큰일이 생겼습니다. 웅성대는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말하기를 주저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이 난리야? 아, 그게 부장님, 뭔데? 큰일이야? 재무부 직원이 공금 횡령을 했대요. 횡령? 누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그 부장님 전 남편분이라던데요. 어? 이 대리 말하는 거야? 네, 심지어 요번이 처음도 아니래요. 얘기를 듣자 하니 이혼한 저조차도 안타깝다 싶을 정도로 처절하더군요. 저와 이혼 후 시누이 남편의 사업은 결국 망했고 그 사업에 보증을 서준 남편이 그 빚을 다 떠안게 됐답니다. 억 단위의 빚이 생기니 버는 족족 다 차압당하게 되었고 생활도 좋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사는 게 녹록지 않으니 뭐라도 해보겠다 싶어서 공금 쪽에 손을 댔나 했는데 알고 보니 횡령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살기 전부터 조금씩 횡령을 해왔더라고요. 전부터 조금씩 해오던 공금 횡령으로 주식 투자를 해 돈을 불려 그 돈으로 건물을 샀더라고요. 그렇게 겁없이 계속 횡령을 해오다 이번에 회사 감사가 진행되며 걸리게 되었고 해고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해고된 남편은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다고 사람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살던 사람이 징역까지 살다니 드라마에서나 있을 일이 이렇게 내 주변에도 벌어질 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전 남편이 징역을 살 동안 저는 더 치열하게 회사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거나 의미 부여하지 않고 저 혼자 잘 살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참 좋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제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을까요?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또 한 번 사람을 믿고 싶어지더라고요. 겁도 났습니다. 전 남편도 분명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고 좋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 살려 했던 제 인생을 걸 만큼 사랑해서 결혼했던 거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그 못난 사람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좋은 인연까지 놓쳐야 하는 걸까? 내 인생을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겁내며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결국 저는 거래처 사장이었던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지금의 남편은 너무나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장래 희망이 아내 외조하는 남편이었다고 할 만큼이요. 말뿐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야근하는 날에는 저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려 주었고 집에서 남은 업무를 처리하는 날에는 커피를 가져다 주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에게 불안감이라는 것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일을 사랑하는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 나 집안일 진짜 잘해. 내가 당신 외조해줄게. 정말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나 정말 마음이 좋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아이 문제. 그리고 우리 한번 노력해보지 않을래? 아이 말이야. 물론 아이 없이 당신과 둘이어도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지나가는 아이들 보고 당신 슬픈 눈 하는 거 너무 마음 아파. 우리 노력해보고 안 되면 그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도 좋잖아. 그래, 당신이랑 노력한다면 아이 생기지 않아도 그 과정도 행복할 것 같아. 저를 이렇게나 이해해주는 남편인데 단지 실패를 두려워하며 아이를 갖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설령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 슬픈 마음을 잘 위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난임병원에 다니며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고 저희의 마음을 하늘이 알아준 것처럼 저희에게 예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임신 기간 내내
정말 제가 무슨 여왕인 듯 떠받들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괜한 생각이라는 듯이 건강하게 자라 태어난 저희 아이는 지금의 남편을 닮아 잘 웃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저에게 자기가 아이를 돌볼 테니 제 일을 계속하라던 남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아이를 잘 본다 싶을 정도로 아이 육아를 너무나 잘해줬어요. 덕분에 빨리 회사에 복귀하여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진급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만 1살 돌이 되었습니다. 아이 돌잔치를 위해 호텔을 예약했고 돌잔치 당일이었습니다. 양가 식구들과 친척들을 초대해 소소하게 진행한 돌잔치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음식 서빙을 하고 있던 전 시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황급히 얼굴을 피하더군요. 저는 일부러 전 시누이를 불렀습니다. 서빙하느라 수고가 많네요. 여기 팁. 열심히 살아요. 다른 사람 덕으로 살려 하지 말고 자기가 벌어서 사는 삶을 살아요. 저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몰랐었는데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었나 보더라고요. 옛 시누이에게 그렇게 훈수를 던지고 나니 마음에 있던 돌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돌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요리할 힘도 없던 저희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참 정말 이런 일은 꼭 하늘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한 번에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배달 기사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징역 살고 나와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었는데 설마 우리 집으로 배달 오겠어? 싶던 생각은 역시나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그건 내가 할 말이고 이젠 이쪽 배달은 안 왔으면 좋겠네. 보기 거북하니까. 여보, 음식 받았어? 내가 아기 기저귀 갈고 음식 세팅할 테니까 식탁에 올려놔. 아기? 너 아이를 낳았어? 못 낳는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글쎄 말이야. 당신이랑은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가 이 사람이랑은 생기더라고. 당신 문제였나 봐. 아이 안 생기는 건. 아니면 하늘이 내 편이라 우리 사이에 아이를 안 주셨던 거겠지? 저를 원망하는 듯 애처로운 듯 바라보는 전 남편의 눈빛을 뒤로하고 문을 보란 듯이 쾅 닫았습니다. 그 일을 마지막으로 전 남편은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오빠였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은 지키지 못했던 전 남편은 그렇게 위하던 여동생 때문에 좋은 직장도 잃고 정가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더군요. 남편에게 은혜를 갚겠다던 시누이는 본인의 빚 갚기에도 급급한 사람이 되었고요. 자기만 믿으라던 전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 결혼했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대비해 놓은 것이 다행이다 싶습니다. 여전히 현재 결혼 생활에서도 서로의 비상금은 지켜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저에게 나쁜 영향만 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집에서 살림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적어도 자신의 가족이 위기에 닥쳤을 때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더욱 확신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무엇보다 그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제 가치관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몸소 증명해준 전 남편. 만일 전 남편이 시누이나 시모가 아닌 저를 선택했다면 지금의 상황도 조금은 달라져 있을까요? 글쎄요. 전 결국 전 남편은 똑같이 우리가 아닌 자기 가족만을 선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의 개념이 저와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지금의 남편은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인지 저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며 의견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점을 잘 찾아 타협해 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무엇보다 여전히 절 많이 아껴주고 절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찾아온 보물 같은 아이도 별 탈 없이 잘 크고 있고요. 인연이 아니라면 놓을 줄도 알아야 진짜 좋은 인연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았네요. 인연과 함께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요. 제가 계속 신우이와 시댁을 향해 희생하다 못해 저에게까지 같이 희생하기를 강요하는 전 남편과 같이 살았다면 지금의 이런 행복한 삶은 살 수 없었겠죠. 맞지 않는 부분은 맞춰 나가는 게 부부이지만 그 부분이 너와 내가 아닌 다른 가족들에 의한 것이라면 끊어내지 않는 한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처럼요. 언젠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참기보다는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항상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기나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